두 번째 시간이고요. 케이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간단한 리뷰도 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환자는 남자 64세 환자입니다. 환자 히스토리를 보면요. 카디악 어레스트로 왔죠. 과거력으로 고혈압과 CKD가 있고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일병원 비뇨기과에 입원해서 시행한 검사상 Extensive retroperitoneal mass with IVC compression and both hydronephrosis 라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아산병원에 전원해서 이제 진단하고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죠. 하루 전부터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했고요. 산소 치료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쓰러져서 심정지가 발생을 했고 CPR을 하고 ROSC가 되어서 응급실로 전원을 했습니다. 일단 이 환자는 심정지의 원인이 뭘까요?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인데요. 자, ROSC가 돼서 온 거죠. 심정지가 일어났고 하루 전부터 호흡곤란이 있었고 산소 치료를 하고 있었고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쓰러졌고 ROSC가 발생을 했어요. CPR하고 ROSC가 되어서 이제 우리 병원 응급실로 온 거죠. 우리 병에 처음에 왔을 때 바이탈 사인을 보면 혈압이 80에 40이고요. 좀 낮죠? 하트레이트가 65회, 호흡순 18회, SpO2가 55, 새츄레이션이 낮죠? 이런 상태로 응급실에 들어왔어요. 자, 처음 왔을 때 오자마자 시행한 ABGA이고요. 보면 처음에는 pH가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낮았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ABGA를 보면 pH가 6.9, PCO2가 52, PO2가 150,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가 11. 심한 메타볼릭 에시도시스와 레스피레토리 에시도시스가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거죠. 산소 분압은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일렉트로라이트를 보면 142, 소듐이 142, 포타슘이 6.5, 락틱 애시드가 20이죠. 쇼크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심정지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H 5개 그리고 T 5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중에 어떤 거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피를 흘리거나 탈수가 됐나요? 저산소증이 일어났나요? 메타볼릭 에시도시스가 있었나요? 포타슘 레벨이 높거나 낮나요? 저체온증이 있나요? 긴장성 기흉이 있나요? 탐포네이드가 있나요? 톡시닌 중독 환자인가요? 풀모너리 스롬보시스, PTE 혹은 어큐트 코로너리 스롬보시스, 심근경색. 자, 이 환자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일단 애시도시스가 있죠. 하이포칼레미아가 있었어요. 텐전 유무스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청진이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봐야 되겠죠. 카디악 탐포는 어떻게 해보죠? 에코로 봐야죠. 중독 환자인가요? 이건 아니고. 풀모너리 스롬보시스의 가능성이 있나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앞에 의무기록에서 우리는 이 환자가 복강 내에 메스가 있는데 그 메스가 IVC를 누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죠. IVC를 누르고 있다는 건 어딜 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곳. 여기가 IVC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IVC인데 복강 내 메스가 있어서 이 IVC를 누르고 있었다 이거죠. IVC가 눌리면서 이 안에서 스롬보스가 생길 수가 있고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심장을 지나서 오른쪽 심장을 지나서 풀모너리 아테리 엠볼리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은 여기 뒷베인 이곳이나 이곳 스롬보스가 생겨서 IVC를 타고 심장으로 올라가서 폐동맥을 막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DVT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복강 내 메스에 의해서 IVC가 직접적으로 눌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응급의학과 교수님께서 포터블 에코를 봤어요. 포터블 초음파를 이용해서 에코를 받고 에코 소견에서 시비어 RV 딜라테이션 그리고 D쉐입이 보인다고 쓰셨죠. 이 에코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카디악 탐폰을 배제할 수가 있었겠죠. 우리가 여기 엑스레이에서 보고 싶은 건 뭐였죠? 기흉이 있나 없나 보는 거죠. 자, 렁의 가운데 메디아스틴이 굉장히 넓어져 있긴 한데요. 일단 렁 쪽을 보면 크게 기흉이 보이진 않고, 이게 만약 긴장성 기흉, 텐전 유무스락스라면 심장을 어느 한쪽으로 심대하게 밀고 있는 그런 소견이 있었겠죠. 물론 청진상에서도 아마도 렁 사운드가 깨끗하게 들렸을 겁니다. 환자를 CT를 찍으러 갔죠. 우리가 CT에서 보고 싶은 건 뭐였죠? 자, 일단 렁 세팅부터 볼까요? 자, 쭉 내려보면 기흉은 크게 보이지 않죠. 양쪽 렁은 모두 잘 펴져 있어요. 메디아스트림이 넓었죠. 그 넓은 메디아스트림 때문에 우리는 아오틱 다이섹션을 의심을 할 수도 있겠는데, 아오타를 쭉 따라가 보면 아오틱 아치를 지나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크게 우리가 다이섹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아요. 탐폰 있나요? 자, 심장 주변에 물이 차 있나 보는 건데요. 자, 여기 심장이 있고 여기 심장막이 있죠. 물이 차 있는 게 보이진 않죠. 여기 까만 것들은 패티슈죠. 패티슈.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뭘 봐야 되죠? 우리가 아까 의심했던 복강 내 메스 때문에 IVC가 눌리고 거기서 스롬보스가 생겨서 풀모너리 아테리를 막을 수 있는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이걸 찍었는데, 여기 보면 풀모너리 아테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라이트 풀모너리 아테리와 왼쪽으로 가는 레프트 풀모너리 아테리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레프트 풀모너리 아테리 거의 메인 트렁크죠. 바이포케이션이 일어나고 거의 메인 트렁크에 가득 스롬부스가 차 있는 것이 보이죠. 여기도.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메인 트렁크죠. 메인 트렁크에 스롬부스가 쭉 차 있는 게 보이죠. 이것들 중에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풀모너리 스롬보시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애시도이스하고 하이퍼칼레미아는 어떡하나요? 왜 생긴 건가요? 애시도이스나 하이퍼칼레미아는 아닌가요? 심정지의 원인이 아닌가요? 애시도시스,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와 하이퍼칼레미아는 심정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심정지가 일어나면 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가 생기죠? 여기 락틱 애시드의 증가, 이놈 때문에 생기는 거죠. 샥이 일어났고 그 샥 때문에 우리 몸에서 보상기전으로 현기성 대사를 일으켰고 그거의 결과로 락틱 애시드가 발생을 한 거죠. 락테이트가 증가한 거죠. 이 PCO2는 뭔가요? PCO2는 왜 증가했나요? 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가스 익스체인지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CO2가 잘 빠지지 않는 상황이 된 거고, 이 락틱 애시도시스와 레스피레토리 애시도시스가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환자는 아주 심한 애시데미아 상태에 빠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도 혈압이 낮고 해서 약을 쓰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바이카보네이트도 주고 중심 정맥관에 삽입을 한 거죠. 내원 후에 보면 37분에 내원했는데 약 10분 정도 후에 다시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약을 줬고 ROSC가 돼서 심폐소생술을 중지를 했죠. 근데 이제 또 심정지가 일어났죠. 한 10분 후에 계속 심정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 환자를 데리고 CT를 찍으러 간 거죠. 계속 심정지가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ICU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ICU에 입원해서는 이제 내과 선생님이 면담을 한 거죠. 우리 황석재 교수님께서. 폐동맥 주위분재 다량의 혈전이 확인됐고 체외막 산소 포화도 장치를 시작을 한 거죠. 인공호흡과. 이것은 인공호흡이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에코모라고 부르는 체외막 산소화 장치 하면서 환자의 순환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혈압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요. 여기 보면 계속 50, 35,
60 결국에는 다음날 아침에 사망을 했죠. 우리가 보통 스롬보 엠볼리즘으로 심정지가 오는 경우는 계속 누워있는 환자라든지 혹은 수술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코노미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오랫동안 앉아서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 그러한 리스크 팩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병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잘 생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풀모너리 엠볼리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심정지 이후에. 심장이 만약 다시 뛰기 시작했다면 에코를 통해서 D쉐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D쉐입은 우리 에코를 통해서 RV가 LV를 눌러서 심장이 확장되는 시기에 다이아스톨릭 페이지에 이 septum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D 모양을 그리게 되는, LV가 D 모양을 그린다 해서 그걸 D 쉐입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움직이는 그림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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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네. 여기 보였던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나 하이퍼칼레미아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심정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애시도시스는 이해가 되는데 하이퍼칼레미아는 심정지 때 왜 생기나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 결과를 보시면요, 크레아틴이 높죠. 3.7, AST, ALT가 상당히 높죠. 거의 13,000, 6,000. CK와 LDH도 500에 거의 2만 가까이 올라 있고, 포타슘이 6.7이죠. 라이페이즈 수치도 올라 있죠. 췌장 수치도 올라 있고, 트로포닌도 740, 14까지가 정상인데 740으로 엄청나게 올라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샥에서 보이는 멀티플 오간 페일리어, 멀티플 오간 디스펑션 신드롬,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심정지 때문에 모든 장기의 퍼퓨전이 떨어지면서 모든 장기에 문제가 생겼고, 자,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세포들이 죽어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세포가 터지면 세포 안에 가장 많은 전해질은 뭐죠? 맞아, 포타슘이죠. 포타슘이 세포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혈중 포타슘 레벨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심정지 때 보이는 하이퍼칼레미아는 그거 자체가 하이퍼칼레미아가 심정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심정지에 의한 세포의 손상 때문에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처음 봤던 ABGA에서 이 락테이트도 마찬가지죠. 심정지에 의한 샥 때문에 현기성 대사가 일어나고 혈중 락테이트가 증가했다. 대개 그런 경우에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도 역시 그거 자체가 심정지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심정지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것을 유지해야 하는데,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포들이 살아가는 환경, 즉 pH가 적정 레벨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pH가 아주 낮거나 아주 높게 되면 세포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심장의 전도계죠. 혹은 심장 근육의 컨트랙틸리티가 영향을 받아서 전도계도 이상이 생기고 심장의 수축력도 떨어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다음 케이스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는 히스토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90세 여자 환자고요. 뇌출혈과 고혈압의 기저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3일 전부터 구토 그리고 물설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근 병원에서 장염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환자가 눈이 뿌옇게 보이면서 검은 것이 떠다니는 것 같다 라는 증상을 이야기를 했고, 내원 당일에 눈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라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였습니다. 자, 내원 당시에 바이탈 사인은 이랬고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이죠. 그리고 환자는 그리 아파 보이지 않았고 피지컬에서도 특별한 소견들이 보이지 않아서 뭐 숨도 잘 쉬고 배에도 큰 문제는 없고 눈이 안 보이니까 안과 질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안과에서 진료를 하고 엔도지너스 엔도프탈마이티스 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안내염이 눈 안에 염증이 왜 생기나요? 눈 안에 균이 들어가나요? 밖에서 균이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대개 피 속을 떠다니던 균이 안구 내의 혈관 정착을 하고 개체수를 키워서 염증을 일으키면 안내염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내인성 안내염, 그러니까 밖에 상처를 입거나 뭐 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눈에 다른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안내염을 우리가 내인성 안내염, 엔도지너스 엔도프탈마이티스라고 하죠. 안과 진료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균이 피 속을 떠다녀?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감염원을 찾기 시작했죠. 자, 히스토리에서는 장염에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 진찰상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우리가 피검사 결과를 봤죠. WBC 8700 정상 수치죠. 헤모글로빈도 정상이고 근데 혈소판이 좀 낮아져 있어요. 그리고 응고검사를 봤더니 응고검사는 모두 정상이고요. 화학검사를 봤더니 뭔가 이상 수치들이 많이 보이죠. 비위안 수치가 높고 크레아틴 수치가 증가돼 있죠. 64에 1.5. 뭐 그렇게 많이 증가된 건 아니에요. LFT도 빌리루빈은 괜찮지만 AST, ALT 그리고 ALP가 모두 증가돼 있죠. 그것도 역시 약간 증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렉트로를 봤더니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에스토이스가 관찰이 되죠. 그리고 CRP가 많이 높죠. 정상 수치가 5까지인데 뭐 200, 거의 한 50배 정도 올랐죠. 프로카시토닌 이것도 역시 염증 수치죠. 프로카시토닌도 정상 수치가 0.05까지인데 10으로 200배가 증가했네요. 여기서 보면 이제 뭔가 염증이 심하고 그 원인이 눈에 엔도프탈마이티스가 있으니까 감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ABGA와 이거는 ABGA가 아니라 VBGA를 했네요. 왜냐하면 환자가 숨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VBGA로 뽑은 거죠. 봤더니 pH는 정상이고 락테이트 수치가 3.3으로 역시 증가되어 있네요. 그리 아파 보이지 않았고 바이탈 사인도 스테이블해 보였고 진찰에서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 엔도프탈마이티스만 발견이 됐는데 피 검사를 봤더니 락테이트가 증가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샥인가? 샥일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 염증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거죠. CRP와 프로카시토닌이. 여기도 보면 트로포닌 I도 증가되어 있죠. 트로포닌 I의 정상 수치는 0.16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4배 증가되어 있는 수치를 보이죠. 위에서 봤듯이 콩팥 수치가 증가되어 있고 간 수치가 증가되어 있고 트로포닌 I가 증가되어 있고 자, 이 사람은 아직 심정지가 오지 않았어요. 자,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sepsis, septic shock, 샥 중에 폐혈증 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진찰에서 특별한 게 보이지 않는데 감염이 어디 있을까? 자, 리버에 압세스가 보여요. 장염은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네요. 설사와 구토를 했다고 하는데 리버 압세스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스트 CT를 봤어요. 체스트를 봤더니 자, 여기 몽글몽글한 게 뭐가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있네요. 그죠? 이쪽에도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쭉 내려가면서 보니까 여기도 있고 이게 다 뭐죠? 자, 우리가 이렇게 구름처럼 몽글몽글하게 양폐하에 여기저기 막 생기는 것. 엔도프탈마이티스가 눈 안의 작은 혈관에 세균이 안착을 해서 프롤리퍼레이션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긴다고 그랬죠. 자, 그런 곳이 또 있어요. 우리 몸에는. 어디죠? 바로 폐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죠. 폐모세혈관. 폐모세혈관에 역시 균이 안착을 해서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septic pneumonia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리버 압세스에서 시작된 감염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균열증을 일으킨 거죠. 피 안을 떠돌던 세균이 폐로 가서 septic pneumonia를 일으키고 눈으로 가서 엔도프탈마이시스를 일으킨 거죠. 아까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잘 보면 이틀 전에 손녀가 보기에 말이 어눌한 것 같, 뭐 뇌졸중이 생긴 건가요? 이 사람 원래 뇌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뭔가 정상이지는 않겠지만 가족이 보기에 말이 더 어눌해졌대요.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그렇죠? 아, 피 속을 떠돌던 균이 머리에도 간 게 아닌가. 그래서 MRI를 찍었죠. MRI를 찍었더니 MRI 영상은 뭐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 그러니까 일반 의사들 눈에는 유의미한 소견이 보이진 않았는데 우리 영상학과 선생님 판독으로 보니까 뇌수막과 뇌실 그리고 서브듀랄 스페이스의 인핸스먼트가 증가돼 있어서 이것이 메인자이티스, 압세스 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생각했던 바와 일치하나요? 그렇죠. 머리에도 갔구나. 그런데 환자가 저녁 8시쯤 왔는데요. 뭐 이런저런 진료를 하고 CT를 찍고 하는 와중에 다음날 새벽 1시가 넘어서 심정지가 왔어요. 심정지. 그리고 2분 동안 CPR을 하고 ROSC가 됐죠. 자, 이 환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 이 심정지의 원인은 뭔가요? 샥이죠. 샥. 샥은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애시도이스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이 애시도이스가 심장 전도계와 심근 수축력을 방해해서 심정지를 일으킬 정도까지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멀티플 오간 페일러가 생기는 거죠. 멀티플 오간 페일러나 멀티플 오간 디스펑션 신드롬. 자, 다음 케이스는 남자 22세 환자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내원하기 7개월 전쯤에 다발성 손상으로 우리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현재는 트라키오스토미를 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던 분입니다. 환자가 최근에 T튜브 안쪽에 유가 조직이 생기고 호흡곤란이 점점 진행해서 내원을 했고요. 내원하자마자 심정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심정지의 원인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저산소증 때문에 생긴 호흡정지죠. 레스피레토리 어레스트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폭시아. 이 하이폭시아에 의해서 생긴 심정지 환자가 되겠죠. 내원 당시에 랩을 보면 산소 포화도가 5죠, 5. 그리고 거의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호흡 정지가 일어났고 호흡성 심정지가 일어났고 역시 락테이트 수치가 증가되어 있죠. 이 환자의 내원 당시에 이를 간호일지를 통해서 보면요. 내원 직후에 심정지가 일어났는데 그 트라키오스토미 사이트로 열심히 이 튜브를 삽입하려고 했는데 삽입이 안 됐죠. 그래서 8.0 프렌치를 넣다가 안 돼서 6.0 프렌치 좀 더 작은 걸로 넣어보고 그래도 안 돼서 점점 작은 걸로 바꾸다가 결국에는 아주 작은 아주 가는 4.0 프렌치 제임스 튜브를 이용해서 기도 확보가 됐고 그러고 나서 ROSC가 바로 됐죠. ROSC가 바로 됐고 이후에 회복이 돼서 무사히 입원을 할 수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처럼 저산소증에 의해서 심정지가 오는 경우는 다른 원인, 샥이나 혹은 심장 자체의 심근경색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심정지에 비해서 굉장히 회복이 잘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건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장이 건강하다면 산소 공급만 제대로 된다면 금방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도 확보와 산소 공급을 하는데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는 여자 78세 환자입니다. 당뇨를 16년 동안 앓고 있었고요. 최근에 배가 아파서 로컬에서 메디케이션을 좀 했었고, 환자 복통이 계속 지속돼서 이제 내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일과 출동했을 때는 디스아스리아가 있었고, 사지 근력이 모두 저하되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심정지가 발생해서 CPR을 하면서 도착을 했죠. 그래서 심정지가 발생해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정도가 걸렸고요. 뭐 이렇게 심정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CPR을 시작하고 약 또 5분 후에 ROSC가 되었고요. 자, 여기 119 리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고, 그죠? 자, 의식이 없기 때문에 뭐 진찰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고 심정지 환자인데, 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이 환자에서 자, 하이포볼레미아가 있었는가, 피를 흘렸는가, 혹은 탈수가 심하게 되어 있는가, 배가 아픈데 설사를 많이 했는지 구토를 많이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소견은 적혀 있지 않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탈수가 심한 소견은 디하이드레이트 텅 혹은 스킨터거 이런 걸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혹은 멜레나나 헤마토케지아, 헤마테메시스 등의 지하의 블리딩이나 이 환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혹시 바자이널 블리딩이 있었는가, 랩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헤모글로빈 체인지가 있는지, 혹은 탈수 소견을 시사하는 랩 소견이 있는지. 이 사람은 저산소증 때문에 심정지가 일어났나요? 자, 내원 당시에 바이탈 사인을 보면 처음엔 세츄레이션 0이었네요. 0. 저산소증 때문에 심정지가 일어났을까요? 혈압이 아예 안 잡히는 경우에는 그 산소 포화도가 측정이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러드 가스를 통해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처음에 왔을 때 측정한 산소 포화도가 3이네요. 3. CPR을 제대로 하고 온 거 맞나요? 이 사람 레스피레이터리 어레스트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주로 이제 폐병변이 있는지, 천식이나 COPD나 하트 페일러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하이폭시아가 원인이라면 우리가 산소를 투여했을 때 회복이 금방 된다 그랬죠. 앞 케이스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도 있겠어요. 세 번째, 애시도이스가 있는가? 애시도이스가 있나요? 뭐 랩으로 아는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왔을 때 보면 애시도이스가 굉장히 심했죠. 6.8 애시데미아 산증, 예, 메타볼릭 애시도이스도 아주 심했고요. 호흡성 산증도 같이 동반이 됐죠. 애시도이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네요. 산증. 그 다음은 포타슘, 그죠? 포타슘은 어떤가요? 처음 왔을 때 포타슘 레벨은 7.1이네요. 굉장히 높죠. 예. 포타슘 레벨이 심정지의 원인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포타슘 레벨을 반영하는 심전도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이게 이 사람이 하이퍼칼레미아가 심정지의 원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보시면 와이드 QRS에 톨티가 보이죠. 근데 이 심전도가 과연 변한 심전도인가? 이걸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심전도를 찍은 적이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심전도를 찍은 적이 없네요. 그죠? 없어요. 과거 심전도랑 비교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다면 이 심전도를 보고 이것이 하이퍼칼레미아에 의한 심정지였는가? 명확하게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이퍼칼레미아도 고려를 할 수 있겠네요. 저체온증 때문에 심정지가 왔나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저체온증은 주로 액시던털 하이포서미아라고 해서 추운데 노출되고 심정지가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뭐 집안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9월이니까 그렇게 추운 때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텐전 유모소락스. 자, 텐전 유모소락스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갑자기 텐전 유모소락스가 생겼을까요? 대개 텐전 유모소락스가 생기는 경우는 자발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대개는 손상 이후에 생기는 트라우마틱 뉴모소락스에서 텐전이 걸리는 경우, 혹은 병원에서 기흉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양압인공호흡을 했을 때 텐전을 의료진들이 만드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카디악 탐포일까요? 이 사람이 카디악 탐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를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친절하게도 내원 후에 심초음파를 했어요. 이 사람은 다행히 내원 후에 심장 초음파를 했네요. 물론 그 소생실에서도 시행을 했겠죠. 여기 보면 페리카디아 이퓨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그 다음 중독인가요? 중독일 가능성은 낮겠죠. 그런 경황이 없으니까. 자, 풀모너리 엠볼리즘인가요? 앞에서 봤듯이 풀모너리 엠볼리즘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역시 에코에서 D쉐입이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누워있는 사람인가, 거동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네요.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죠. 계속 누워있는 분 같으면 풀모너리 엠볼리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우리가 필요하면 에코나 CT를 이용해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제일 흔한 거라고 했죠. 심근경색. 자, 심근경색에 의한 것인가요? 그걸 우리가 알려면 이 사람은 다행히 ROSC가 됐기 때문에 ROSC가 된 심전도를 보죠. 자, 심근경색 심전도인가요? 애매하죠. 톨티는 심근경색에서도 하이퍼칼레미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ST 엘리베이션이 저명하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응급시술이 필요한 스테미는 아닌 거죠. 아까 봤던 에코에서 잘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트루 에이펙스와 에이피칼 인피리어 월 쪽에 하이포카이네이지아가 있는데, 이런 소견은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라고 하는 타입 2 MI, 주로 샥 때 나타나는 카디오마이오패시의 소견으로 생각을 하죠. MI 가능성은 에코로 봐서는, 심전도로 봐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병력에서 환자가 최근에 흉통이 있었는가, 안자이나 펜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죠. 여긴 역시 안 물어봤죠. 자, 이 환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하이폭시아, 에시도이스, 하이퍼칼레미아, 그리고 심전도나 에코에서 우리가 MI 또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유는 이런 것을 빨리 교정을 했을 때 이 환자의 심정지가 재발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리버서블 코스라는 것은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하이폭시아는 산소 공급을 해주면 될 것이고요. 에시도이스는 바이카보네이트를 준다든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이퍼칼레미아는 여러 가지 약제로 하이퍼칼레미아를 치료할 수 있죠. 텐전 유모스라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가슴에 바늘을 꼽아서 텐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탐포네이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페리카디오 신테이스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톡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리버서블 코스냐? 일부 톡신인 경우에는 안티도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리버서블 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모너리 스롬보이스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시수이라든지 수수이라든지 혹은 약물, 스롬볼라이시스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혈관을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리버서블 코스에 포함이 되고요. 코로너리 스롬보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죠. PCI라는 혹은 스롬볼라이시스라는 혈관 개통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동원해서 이 리버서블 코스들을 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하나로 결정적인.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원인들이 아까 첫 케이스에서 말씀드린 심정지 때문에 생긴 것인가 혹은 심정지를 일으킨 원인인가 또 사실은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시행했던 피검사들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가요? 피검사들 결과를 보면 이게 처음 온 거죠. 처음 와서 보니까 WBC가 증가돼 있고 헤모글로빈이 5.7이네요. 헤모글로빈이 낮군요. 그리고 뭐 CBC에서는 그 정도고요. 이 헤모글로빈이 낮은 걸 보면 우린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이전 헤모글로빈 수치가 얼마인가? 그게 궁금하죠? 조금만 돌려볼까요? 다니던 사람 같으니까. 자, 이게 오늘 거였죠. 이게 오늘 거고. 어우, 11년 전 랩이네요. 뭐 별 의미는 없겠네요. 근데 일단 5.7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5.7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요. 출혈 때문에 심정지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겠다. 뭐죠? 하이포블레미아. 하나가 더 추가됐네요. 그죠? 하이포블레미아 또 헤모리지, 출혈도 이 환자의 심정지의 그 원인에 포함이 되겠고 이것은 그러면 왜 리버서블 코스로 들어가는 거죠? 탈수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액을 줘서 리버스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출혈 때문에 심정지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혈을 하고 지혈을 하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거 역시 리버서블 코스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분은 어떡할까요? 자, 헤모글로빈 낮아요. 출혈의 원인은 멜레나, GI 블리딩 혹은 바자이널 블리딩 혹은 다른 데 블리딩이 있는지 히스토리를 상세하게 해야 될 것이고 히스토리에서 명확치 않다면 블리딩 포커스를 찾기 위한 검사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다음 랩을 볼까요? 자, 응고검사. 자, 응고검사는 무슨 의미가 있죠? 이런 심정지 환자한테 응고검사가 주는 의미는 응고 수치들이 늘어나 있는 건 이게 뭐 어떤 병이 있어서 응고 수치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간경화라든지 혹은 다른 코아귤레이션의 문제 일으키는 다른 여러 가지 병들 그리고 혹은 약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와파린을 먹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수치가 증가돼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수치가 주는 의미는 출혈 때 생기는 소모성 혈액 응고 장애죠. 피를 흘리게 되면 응고인자들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혹은 DIC, 폐혈증이나 다른 여러 가지 샥에서 일어나는 DIC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치들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 응고 검사를 통해서. 자, 화학 검사를 볼까요? 또 수치가 많이 안 좋네요. 일단 보면 BUN 크레아틴이 증가되어 있네요. 3.1, 3.2네요. LFT가 증가되어 있네요. 역시나 우리 샥에서 보이는 그런 소견들이죠. 아까 봤던. 당연히 다른 수치들 올라 있겠네요. 어떤 수치들을 또 의심할 수 있을까요? 라이페이즈 약간 증가되어 있네요. 아밀레이즈 역시 약간 증가되어 있죠. 그리고 트로포닌 있죠. 트로포닌 보니까 162일로 증가되어 있네요. 트로포닌 T는 14까지가 정상인데 161로 증가되어 있고 이게 후에 보면 이제 팔로우한 데서 이제 증가된 걸 볼 수 있죠. 161에서 256이 됐네요. 자, 여기서 또 어떤 걸 알 수 있죠? 이런 수치들이 모두 이 환자가 멀티플 오간 페일리어 소견이 수도 있는 것이고 각각의 개별 장기들의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치들이 문제가 장기에서 나온 수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심근경색에서 트로포닌이 증가되는 걸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하나 더 추가됐네요. 아까 히스토리나 심전도에서 에코에서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수치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샥 때 일어나는 타입 2 MI에서도 트로포닌 수치는 오릅니다. 그래서 사실 트로포닌 수치만 가지고 구별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임상 양상에서 코로너리 스럼보시스가 일어났다는, 심근경색이 일어났다는 가능성도 조금 더 추가가 된 것이죠. 자, 이 환자는 심정지의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 가지의 지금 후보들이 있어요. 자, 일반화학 2는 이거는 유린 일렉트로와 유린 크레아틴을 보는 거죠. FNA를 구해서 이 사람이 탈수 소견이 있는가. 저 크레아틴이 3점대였는데 레날 페일러가 프리레날 타입이냐 인트린식 타입이냐 하는 것을 구별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이것은 보면 수치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마도 프리레날 AKI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프리레날 AKI가 동반된 상황이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탈수 소견일 수도 있고 출혈 때문에 하이퍼볼레미아 소견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심정지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놓을 수 없겠네요. 하이퍼볼레미아 가능성이 또 약간 올라갔네요. 그렇죠? 자, 우리 요검사는 UTI에 의한 그런 폐혈증 쇼크를 의심할 수 있는 거고, 폐혈증 쇼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염증 수치들은 어떤가요? 자, CRP는 정상이고 프로카시토인도 거의 정상에 가깝죠. 아까 0.05까지가 정상이었는데 이건 2배밖에 오르지 않았네요. 폐혈증 샥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네요. 자, 또 어떤 랩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게 그 정도 보면 되겠죠. 이것도 아까 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리버서블 코스에 대한, 심정지의 리버서블 코스에 대한 치료들을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하이퍼볼레미아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리딩 포커스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CT를 찍었네요. 일단 자, 체스트 CT에서는 루라 풀모너리 이데마 소견이 있고 컴바인드 뉴모니아 때문에 생긴 풀모너리 이데마의 가능성. 압도멘 CT에서는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와 콜라이티스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역시 샥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판크레아타이티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판크레아타이티스 치료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루라 콜라이티스도 있어요. 콜라이티스에 의해서 설사를 많이 하고 디하이드레이션이 됐을까요? 폐혈증 쇼크가 일어났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풀모너리 이데마가 있다는 것은 심장 기능이 약하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MI가 와서 심장 기능이 약해졌을까요? 아니면 이전부터 심장 기능이 약했는데 요번에 어떤 일로 인해서 호흡기 감염이나 볼륨 오버로드나 크로닉 하트 페일러가 악화된 것인지 등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솔직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심정지의 원인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아직도 입원을 해 있어요. 자, 앞쪽에서는 하나하나 원인을 찾기 좀 그나마 쉬웠던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렸고, 사실 대부분의 심정지는 이 경우처럼 원인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들은 대개 사망을 하죠. 그런 사망하는 환자들 중에 우리가 리버서블 코스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런 환자들을 생존을 시키고 또 회복을 시켜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정지 환자를 만났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잘 알아야 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심정지 환자는 아직 다루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외상과 관련된 심정지 그리고 중독과 관련된 심정지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오늘 시간에는 다 다루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국시를 치는 데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 의사가 됐을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심정지의 원인 중에 손상과 관련된 심정지의 원인들 그리고 중독과 관련된 심정지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